북한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중심가 고급 아파트에 살며 벤츠를 타고 백화점을 드나들던 한 여성이 불과 일주일 만에 쓰레기통을 뒤지며 아이들과 폐가에 숨어 지내게 된 것입니다. 평양 상류층 1%의 화려한 삶을 살던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지옥 같은 나날을 견디며 목숨을 걸고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입니다. 가명이지만 이 이름으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17년까지 평양 중구역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은 북한에서도 특별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구역은 말 그대로 평양의 심장부였죠. 우리 아파트 창문을 열면 김일성 광장이 보였고 멀리 대동강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무역회사 간부였습니다. 북한에서 무역회사 간부라는 건 그냥 회사원이 아닙니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람이죠.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집에는 남한이나 중국, 일본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산 냉장고, 중국산 세탁기, 그리고 남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독일제 벤츠 승용차까지요. 여러분은 북한에서 개인이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평양에서도 극소수만 가능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자가용이 있는 집은 10집 중 한두 집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당에서 배정받은 관용차를 타거나 전차나 지하철을 이용했죠. 저는 벤츠 뒷좌석에 앉아 백화점에 가곤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면 백화점 직원들이 간부동무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하며 인사했습니다. 그 시절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아침 6시에 일어나 온 가족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밥상에는 흰쌀밥이 올라왔습니다. 북한에서 흰쌀밥을 매일 먹는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특권이었습니다. 옥수수밥이나 강냉이죽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반찬도 고기 반찬, 생선 반찬이 늘 있었습니다. 평양 중심부에는 특별공급소라는 게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는 돼지고기, 소고기, 명태를 배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모님들과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중국산 녹차나 남편이 일본에서 가져온 홍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죠.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요? 그냥 평범한 주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백화점에 중국산 화장품 새로 들어왔대요. 이번 달에 남편이 중국 출장 간다는데 뭘 사오라고 해야 할까요?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가끔 외식을 나갔습니다. 평양에는 일반 식당 말고도 외화를 받는 고급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곳은 중구역에 있는 한 레스토랑이었는데 거기서는 불고기, 냉면, 심지어 초밥까지 팔았습니다. 물론 값은 비쌌죠. 한 끼에 중국 돈으로 100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만 원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외화를 벌어오니까 저희는 그 정도는 쓸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백화점에 쇼핑을 가곤 했습니다. 평양 제1백화점이나 광복거리 백화점 같은 곳이었죠. 거기에는 남한 화장품, 중국산 옷, 일본 가전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 외화로 거래됐습니다. 북한 돈으로는 살 수 없었죠. 저는 중국산 로션과 크림을 샀고 딸아이한테는 일본산 학용품을 사줬습니다. 아들한테는 중국산 장난감 자동차를 사줬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남편은 늘 피곤해 보였지만 집에 오면 아이들과 놀아주곤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온 가족이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우리 집 텔레비전은 중국산 평면 텔레비전이었는데 일반 가정에 있는 구형 텔레비전보다 훨씬 화질이 좋았습니다. 조선 중앙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와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 나라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명절이 되면 더 특별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때는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고급 술, 고기, 생선, 과일까지요. 우리 집은 거기에 더해 남편이 중국에서 가져온 선물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산 과자, 초콜릿, 사탕 같은 것들이었죠. 아이들은 그런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봄이었습니다. 4월 중순이 되면 평양에 목란꽃이 피었습니다. 대동강변을 따라 걸으면 꽃 향기가 정말 좋았죠. 그때면 남편과 함께 강변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애가 이제 중학교에 가네요. 아들도 곧 소학교 졸업이고요. 그래요. 시간 참 빠르네요. 그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야 맞겠죠. 우리는 평양에서도 가장 좋은 곳에 살았고 먹을 것 걱정도 없었으며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에 충성하며 열심히 일했고 저는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가끔 장마당에 장을 보러 가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얼굴이 누렇게 뜬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옥수수 몇 알 감자 몇 개를 팔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또래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아이를 업고 장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아이는 영양실조로 배만 볼록 나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 사람들도 같은 나라 사람인데 왜 저렇게 다를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마 당에 충성하지 않았거나 게을러서 그런 거겠지. 우리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따뜻한 불빛이 가득한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왔다 하며 달려왔고 저는 그 아이들을 안아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 이 행복이 계속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 평온했던 일상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그 무너짐은 예고도 없이 어느 날 밤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2017년 10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됐을 겁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중국에서 가져온 서류를 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그냥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였죠. 남편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내가 나갈게. 당신은 안방으로 가 있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국가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보위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그건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헌병대가 집에 들이닥친 것과 같은 공포였습니다. 보위부가 오면 그 집은 끝장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동무 김철수 맞습니까? 앞에 선 보위부 요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외화벌이 과정에서 당에 충성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챙긴 혐의로 체포합니다. 따라오십시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남편은 당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외화도 많이 벌어왔잖습니까? 제가 울먹이며 항변했지만 보위부 요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입 다물지 못해. 반동 가족 주제에. 반동 가족?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반동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 사람과 가족 전체가 끝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연좌제라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온 가족이 죄인 취급을 받는 겁니다. 남편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미숙아, 아이들 잘 부탁해. 남편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차가 떠나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방에 들어가 보니 딸아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급한 출장 가셨어. 곧 돌아오실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12살 딸아이한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다시 보위부 요원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왔더군요. 이 집은 국가에 몰수됩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십시오. 뭐라고요? 이 집은 제 남편이 당을 위해 일한 대가로 받은 겁니다. 제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반동의 재산은 모두 국가 소유입니다. 1시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내보내겠습니다. 저는 멍한 정신으로 짐을 쌌습니다. 아니, 짐을 쌀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한두 채뿐이었습니다. 일본산 냉장고도 중국산 텔레비전도 남편이 그렇게 아끼던 벤츠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제가 모아둔 금반지와 목걸이까지도요. 이것도 국가재산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보위부 요원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다행히 제 친정어머니 묘소에 갔을 때 몰래 숨겨둔 금반지 하나만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 될 줄은 그때 몰랐죠.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옆집 사모님들이 문틈으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와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차를 마시며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피하는 겁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반동 가족과 가까이 지내면 자기도 의심받으니까요. 우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집에 가봤지만 모두들 문전박대했습니다. 미숙이 미안해. 우리도 살아야 하잖니. 너희 집이 반동으로 찍혔다는데 우리가 도와주면 우리까지 연좌제 당할 수 있어. 고모, 이모, 사촌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평양 외곽의 한 폐가에 들어갔습니다. 지붕이 반쯤 무너진 집이었죠. 비가 새고 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고급 아파트의 따뜻한 침대에서 잤는데 이제는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야 했습니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지만 저한테는 밥을 해줄 쌀도 국을 끓일 된장도 없었습니다. 돈도 한 푼 없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외화도 제가 몰래 모아둔 북한 돈도 모두 빼앗겼으니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벤츠를 타고 백화점에 갔지만 이제는 걸어서 장마당에 가야 했습니다. 장마당 사람들은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벤츠 타고 다니던 간부 사모님? 맞아. 근데 남편이 반동으로 잡혀갔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애원했습니다. 쌀 좀 주실 수 없나요?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안 돼요.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그때 제 눈에 쓰레기통이 보였습니다. 장마당 한쪽에 있는 큰 쓰레기통이었죠. 그 안에서 한 할머니가 뭔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하지만 다음 순간 저도 그 쓰레기통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안에는 썩은 배추잎, 상한 감자, 곰팡이 핀 옥수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그나마 덜 상한 것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먹여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폐가로 돌아와 썩은 배추와 감자로 국을 끓였습니다. 제대로 된 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에 건더기 몇 개 띄운 거였죠. 아이들은 그걸 먹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냄새가 이상해요. 그래도 먹어야 해. 안 그러면 우리 굶어 죽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를요. 남편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왜 저와 아이들까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12살 딸아이와 8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쓰레기통에서 주운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저는 그날 밤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더 큰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폐가에서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이었으니까 북한의 추운 겨울이 시작되던 때였죠. 평양은 원래 겨울이 매섭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쪽 지방의 겨울은 남쪽보다 훨씬 춥습니다. 기온이 영하 15도, 20도까지 떨어지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우리 집, 아니 폐가에는 난방이 없었습니다. 연탄을 살 돈도 없었고 나무를 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아이들을 꼭 껴안고 잤습니다. 제 체온으로라도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요. 하지만 새벽이 되면 아이들 손발이 시퍼렇게 얼어 있었습니다. 엄마, 손이 너무 아파요. 딸아이가 울먹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동상에 걸려 터져 있었습니다. 저는 헝겊 조각으로 딸의 손을 감싸줬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약국에 가도 약이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저는 그저 딸의 손을 호호 불어주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먹을 것은 더 심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뭔가를 찾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겨울이 되자 장마당에 나오는 사람도 줄었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음식도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말고도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꽃제비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도 없고 가족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었죠. 이제 저도 그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마당 쓰레기통 앞에서 한 할머니와 다퉜습니다.
썩은 감자 몇 개를 두고 서로 먼저 집으려고 싸웠죠. 이건 내가 먼저 봤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야. 할머니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쓰레기통 앞에서 감자를 잡아당기며 다퉜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구경했습니다. 쯧쯧, 저 사람 예전에 벤츠 타던 사람 아니야. 맞아, 세상 무섭네. 저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구나. 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들을 먹이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아이들도 변해갔습니다. 딸아이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해야 맞겠죠. 반동의 자식은 우리 학교에 다닐 수 없다.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12살 딸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왜 딸까지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습니까? 딸아이는 그 후로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밝고 활발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혼자 중얼거리곤 했죠. 엄마,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내가 있어서 힘이 나는 거야. 내가 없으면 엄마는 살 수가 없어.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딸의 몸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에 살이 다 빠진 거였죠. 아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8살 아들의 배가 볼록 나왔습니다. 살이 쪄서가 아니라 굶주림 때문이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은 배만 볼록 나온다고 합니다. 복수가 차는 거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었던 겁니다. 엄마, 물. 아들이 가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폐가 밖에 있는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겨울이라 우물물이 얼음처럼 차갑더군요. 하지만 그걸 데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나무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찬물을 아들 입에 넣어줬습니다. 아들은 그걸 마시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들이 죽는다. 뭔가 해야 한다. 저는 다음 날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쓰레기통을 뒤지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하려고 갔던 겁니다. 제가 가진 건 친정어머니 묘소에 숨겨둔 금반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팔기로 했습니다. 이걸 팔면 쌀을 살 수 있고 그 쌀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마당의 암시장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금반지 사실 분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인은 반지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중국 돈 300위안 줄게. 뭐라고요? 이건 순금인데요. 최소 1000위안은 받아야죠. 제가 항의했지만 상인은 코웃음 쳤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아. 반동가족 아니야. 반동가족이 가진 건 다 불법이야. 내가 신고하면 당신 감옥 가. 300위안 줄 테니까 팔든지 말든지 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사세요. 300위안으로 쌀 10kg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쌀 중 일부를 떡으로 만들어 팔려고 했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팔면 조금씩이라도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저는 폐가에서 밤새 떡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얼어붙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떡을 광주리에 담아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떡 사세요. 맛있는 떡이에요. 제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야, 거기 당신.
갑자기 보안원이 달려왔습니다. 보안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 같은 사람들입니다. 장사 허가증 있어? 없습니다. 그럼 장사 못해. 이거 다 압수야. 보안원이 제 떡을 몽땅 빼앗았습니다. 제발요. 이게 저희 먹고 살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제가 보안원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원은 제 머리를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반동 가족 주제에 감히 장사를 해? 당신 같은 사람은 굶어 죽어도 싸.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반동 가족을 도우면 자기도 의심받으니까요. 그날 저녁 빈손으로 폐가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 가져왔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밖에 나왔습니다. 겨울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살 삶인가? 아이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인간이 살 곳이 아니라는 걸요. 여기서는 당에 충성하지 않으면, 아니, 당에 충성해도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요. 남편처럼요. 남편은 외화를 많이 벌어왔지만 결국 반동이 되어 끌려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누군가 남편의 자리를 탐냈던 거죠. 그래서 거짓 고발을 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그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탈북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잡히면 총살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아이들까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기 남아서 천천히 굶어 죽느니 차라리 탈출을 시도하다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을 한다는 건 북한에서는 최고의 범죄입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하죠. 잡히면 본인은 물론이고 남은 가족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이 사람답게 죽지도 못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결국 병들어 죽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잃을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잡혀갔고 집도 재산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 셋 모두 죽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살 길을 찾아보는 게 나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탈북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는 아무한테나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 보위부에 신고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장마당에서 만난 한 할머니를 기억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함경북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함경북도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죠. 그곳 사람들은 탈북에 대해 더 많이 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탈북자 대부분이 함경북도를 통해 두만강을 건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장마당을 배회하며 그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함경북도로 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쪽에 아는 분 계신가요? 할머니는 제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국경 넘으려고. 저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두만강 국경에는 보초병이 득실득실해. 불법 월경하다 잡히면 총 맞아 죽어. 운 좋게 중국 넘어가도 거기서도 단속에 걸리면 북한으로 송환돼. 그럼 정치 범수용소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은 이대로 가면 굶어 죽어요. 차라리 탈출하다 죽는 게 낫습니다. 제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함경북도 무상군에 가면 이 주소로 찾아가 봐. 거기 사는 사람이 그쪽 일 도와주는 사람이야. 하지만 돈이 있어야 해. 한 사람당 중국 돈 1000위안은 있어야 도와줄 거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1000위안.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희는 3명이니까 3000위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50만 원쯤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제게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금반지도 이미 팔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없으면 아무도 안 도와줘. 브로커들도 장사로 하는 거야. 자선사업 아니라고. 저는 폐가로 돌아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돈을 구하지? 생각해봤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팔 물건도 없고 장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거. 딸아이가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옷가지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장마당에 팔면 돈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입던 옷이랑 동생 옷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12살 딸아이가 자기 옷을 팔아 엄마를 도우려 한다니요. 안 돼. 너 추우면 어떡하니? 제가 말했지만 딸아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춥지 않아요. 엄마가 뭔가 준비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옷들을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중국 돈으로 100위안을 받았습니다. 1000위안에는 턱없이 모자랐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남의 짐을 날라주고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팔고 심지어 남의 집 청소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중국 돈 10위안, 20위안씩 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500위안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아들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배는 더 불러왔고 얼굴은 더 누렇게 떴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아들이 가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지금 가야 한다. 500위안밖에 없었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딸과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여기서 떠날 거야. 아주 먼 곳으로 갈 거야. 어디로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나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딸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만이요? 그럼 우리 탈북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해요? 딸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응, 위험해. 아주 위험해. 잡히면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으면 어차피 굶어 죽잖아요. 저는 엄마 따라갈래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요, 엄마. 저도 남한 가고 싶어요. 8살 아들은 남한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저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가 꼭 너희를 살려낼게. 약속할게. 그날 밤 우리 셋은 서로 안고 잤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평양에서의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떠나기 전에 저는 한 곳을 들렀습니다. 남편이 잡혀간 보이부 건물이었습니다. 물론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두고 떠나게 돼서. 하지만 아이들은 제가 꼭 살려낼게요. 우리 딸, 우리 아들 꼭 지킬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정어머니 묘소에 갔습니다. 눈이 쌓인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떠납니다. 이 땅을 떠나 먼 곳으로 갑니다. 다시는 못 올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저희 좀 지켜주세요.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뒤돌아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멀리 보였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 결혼해서 살았던 곳, 아이들을 낳고 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제게 지옥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함경북도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두만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탈출구였습니다. 가자, 얘들아. 우리 새로운 삶을 찾으러 가자. 저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역을 향해, 함경북도를 향해, 자유를 향해 걸었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 무상군까지는 기차로 이틀이 걸렸습니다. 기차 안은 지옥 같았습니다. 난방도 안 되고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좌석표 같은 건 없었습니다. 먼저 탄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였죠. 저희는 객차 바닥에 앉아야 했습니다. 차가운 철판 바닥에 이틀 동안 앉아 있으니 엉덩이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파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먹을 것을 팔기는 했지만 너무 비쌌습니다. 옥수수 찐 것 하나에 중국 돈 10위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마저도 아까워서 사지 못했습니다. 탈북 비용으로 남겨둬야 했으니까요. 그 이틀 동안 우리는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무상군에 도착한 건 2017년 12월 초였습니다. 한겨울이었죠. 함경북도의 추위는 평양보다 훨씬 매서웠습니다. 영하 20도는 기본이었습니다. 바람이 살을 애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40대쯤 되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 평양에서 왔습니다. 할머니가 소개해 주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집 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너 명쯤 됐던 것 같습니다. 모두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년에 얼마 있어요? 남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중국 돈으로 500위안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500위안? 한 사람도 모자라는데 3명을? 장난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죽어가요. 조금이라도 일찍 넘어가야 해요. 저는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중국 넘어가면 거기서 일해서 돈 갚아야 해요. 2,500위안이요. 2,500위안. 3,000위안에서 500위안을 뺀 금액에 이자까지 붙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에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 밤이라고. 벌써?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밤 10시쯤 남자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가요. 조용히 따라와요. 우리는 남자를 따라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전기가 부족해서 밤이 되면 온 나라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달빛만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 보여요? 저게 두만강이에요. 남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얗게 얼어붙은 강이 보였습니다. 폭은 100m쯤 돼 보였습니다. 저걸 건너가면 중국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북한 쪽에도 보초병이 있고 중국 쪽에도 순찰이 있어요. 들키면 총 맞아 죽어요. 알겠죠?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딸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해낼 수 있어. 엄마를 믿어.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지금 가요. 빨리. 남자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강둑을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딸아이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가자. 저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얼음은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12월 초라 강이 완전히 얼지 않았던 겁니다. 발밑에서 계속 드득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우리 무게를 못 견디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깨지지 마.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쩍! 큰 소리와 함께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제 오른발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신발을 적셨습니다. 악! 저는 비명을 참으며 발을 빼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딸아이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계속 가자. 저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젖은 신발이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밝은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거기 멈춰. 북한 보초병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다. 뛰어. 빨리 뛰어. 저는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우리 옆 얼음에 박혔습니다. 얼음 파편이 튀었습니다. 엄마, 나 못 가. 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은 영양실조로 약해진 몸으로 뛸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아들을 안고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탕, 탕, 탕. 제 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제 바로 옆을 지나간 겁니다. 조금만 빗나갔어도 맞았을 겁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제가 아이들에게 외쳤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딸아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얼음 위에서 넘어진 겁니다. 아, 딸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을 내려놓고 딸을 일으켰습니다. 딸의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얼음에 긁힌 겁니다. 아파.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빨리 가요. 딸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보초병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잡아라. 놓치지 마. 그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자유를 위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강둑을 기어 올랐습니다. 아이들도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강둑 위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보초병들이 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까지는 못 넘어오는 겁니다. 그들은 총을 쏘며 욕을 퍼부었지만 우리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해냈다. 해냈어.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셋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공포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하늘과 똑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늘 아래 우리가 선 땅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중국에서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한국까지 가야 해. 여정은 이제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더 긴 도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발로 일어났습니다.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얘들아. 아직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중국 땅, 낯선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한 우리를 맞이한 건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강둑을 넘어 1시간쯤 걸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차 한 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만났던 브로커가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40대쯤 되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빨리 타요. 중국 공안이 순찰 돌아요.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남자는 차를 몰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요. 중국에서 북한 사람 불법 체류자로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환되면 정치범수용 소행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중죄인데 송환되면 고문당하고 죽을 때까지 강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차는 1시간쯤 달려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연변 지역의 작은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남자는 우리를 허름한 집 한 채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어요. 그동안 한국 갈 방법을 찾아볼게요. 집 안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자 둘, 남자 하나였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같은 처지라 그런지 금방 친해졌습니다. 언니, 얼마나 기다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여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벌써 2달째예요. 한국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하대요. 그 돈을 벌어야 한다고. 그 여자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미숙 씨, 이분들이 언니를 도와줄 거예요. 일자리를 소개해 준대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자리요? 제가 물었습니다. 식당 일이요. 거기서 일하면서 돈 벌면 한국 갈 비용을 마련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남자들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특히 제 딸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이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저 여자애 몇 살이래? 12살이라던데. 12살이면 팔만하네. 중국 총각들 저런 애 좋아해. 얼마에 팔까? 한 2만 위안은 받아야지.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팔다고. 내 딸을 팔겠다고. 저는 급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딸과 아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얘야, 일어나. 조용히. 엄마, 왜요? 딸이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여기 위험해. 저는 아들도 깨웠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으니까요. 창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1층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갈게. 그 다음에 너희를 받을게. 저는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내려받았습니다. 누구야?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어디가? 브로커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딸과 아들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잡아. 놓치지 마.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향해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들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겨울 들판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밭을 헤치며 뛰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신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뛰었을까요? 더 이상 뒤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겨울밤 중국 들판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덜덜 떨었습니다. 엄마, 추워요.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저기 가서 도움을 청해볼까?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중국 공안에 신고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쯤 되는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더니 급히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얼어 죽겠네. 할머니는 우리에게 따뜻한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탈북자지. 나도 다 안다. 요즘 이 동네에 탈북자들 많이 와. 할머니, 저희 신고하실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같은 조선 사람을 신고하겠니? 우리도 원래 조선 사람 아니냐. 걱정 마라. 그날 밤 할머니는 우리에게 밥을 줬습니다. 조선식 된장찌개와 김치였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맛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이었고, 오랜만에 만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탈북자들 도와줘. 내가 연락해 볼게. 사흘 후 할머니의 소개로 한국 선교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50대쯤 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목사입니다. 할머니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목사님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가야 해요.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서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도 많아요. 괜찮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동안 할머니 집에서 지내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 후 석 달 동안 우리는 할머니 집에서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숨겨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 농사일을 도우며 은혜를 갚으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래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딸은 할머니 집에서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배가 덜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서였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힘이 났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진짜 천사 같아요. 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우리의 은인이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인신매매단에게 잡혔거나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한으로 송환됐을 겁니다. 2018년 3월 드디어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구나. 출발 전날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얘야, 한국 가서 잘 살아라. 그게 할머니한테 보답하는 거다. 내 아이들 잘 키워라. 그리고 통일되면 다시 만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통일.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그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할머니 집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한 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는 버스로 사흘이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한 버스에는 우리 말고도 다른 탈북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10명쯤 됐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했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도 계셨고 저희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국인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가짜인 게 티났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검문소 지나갈 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중국어 못하니까 들키면 끝입니다. 제가 다 처리할 테니 그냥 자는 척 하세요. 목사님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를 지날 때였습니다. 중국 공안이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공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딸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도 긴장한 듯 숨을 죽였습니다.
목사님이 공안에게 신분증 뭉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몰랐지만 아마 우리가 관광객이라고 둘러댄 것 같았습니다. 공안은 신분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제 신분증을 볼 때 공안이 잠깐 멈췄습니다. 제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나? 하지만 공안은 신분증을 돌려주고 내렸습니다. 통과. 그 한마디에 저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5번의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매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무사히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에 들어가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안전해졌습니다. 라오스는 중국보다 단속이 덜해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조심해야 해요. 라오스에서는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작은 여관에서 지냈습니다. 여관 주인도 목사님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언니,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같이 온 다른 탈북 여성이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 여성은 저보다 먼저 탈북했고 이미 한 번 이 길을 왔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데리러 다시 온 거였습니다. 그래요. 아이들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과 아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은 여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태국 방콕에 한국 대사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라오스와 태국 국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오스 출국 심사에서 우리 중 몇 명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 신분증이 수상합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라오스 관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필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중간에 뇌물도 건넨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과 관리가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보내주죠. 하지만 빨리 떠나세요. 우리는 급히 국경을 넘었습니다. 태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거의 다 왔구나. 태국 방콕까지는 또 이틀이 걸렸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여기는 나처럼 밝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국 대사관에 갑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콕의 한 여관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건가?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목사님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엄마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그래.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 국기를 보는 것 자체가 금지됐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태극기가 제 눈앞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국기구나. 이제 저 나라 사람이 되는 거구나.
대사관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비원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이분들 탈북자십니다. 보호 신청하러 왔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직원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얼마 후 한 직원이 우리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김미숙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 딸 수연이, 아들 민호예요. 직원은 서류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탈북 경로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평양에서의 상, 남편의 체포, 꽃제비로 전락한 일, 탈북 결심, 두만강도와 중국 도피, 그리고 이곳까지 온 여정을요. 직원은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딸도 울었습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우리 세 모녀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안전한 거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안전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우리 이제 자유야. 저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여기서 대기하시다가 한국으로 출국하실 겁니다. 비행기 표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저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긴 듯 짧게 지나갔습니다. 대사관에서 숙소를 제공했고 식사도 줬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조선족 할머니 집에서 먹던 맛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출국 날이 왔습니다. 2018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방콕 국제공항이었습니다. 공항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비행기들이 이착륙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시면 됩니다. 인천공항까지 5시간 걸립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탑승권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탑승권을 쥐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곧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지더니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와! 아들이 감탄사를 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 시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넓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대한민국으로. 자유의 나라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지켰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5시간 후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착했다. 마침내 도착했다. 대한민국에.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통로를 따라 게이트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걸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공기였습니다. 북한과 똑같은 공기였지만 왜 그렇게 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의 공기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 쉴 때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에는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직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또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버스를 타고 간 곳은 하나원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곳이었지요.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기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건물은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방도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우리 가족 3명이 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옷장도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아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잠깐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을 얻을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이요? 딸아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우리만의 집.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도 한국어를 쓰지만 북한과 남한의 말이 많이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손전화기라고 하던 저는 새로운 단어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받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처음 만져봤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 집안이었지만 개인용 컴퓨터는 없었으니까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도 키보드로 글자를 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탈북 여성이 가르쳐 줬습니다. 저보다 10살은 어렸지만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북한식 표현이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아직 40도 안 됐는데 벌써 할머니 소리 듣네. 은행 이용법, 지하철 타는 법, 병원 가는 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조차 낯설었습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가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어머니, 편의점은 밤늦게도 열어요. 언제든 가서 물건 사면 돼요. 하나원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밤에 배고프면 가서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그렇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의점에 가봤습니다. 하나원 근처 편의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온갖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과자, 음료수, 라면, 김밥, 도시락. 저는 그냥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라면 코너 앞에 섰습니다. 라면이 수십 종류나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라면이 귀했는데 여기는 넘쳐났습니다. 신라면 하나를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2,500원입니다. 점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원에서 받은 용돈으로 계산했습니다. 라면을 받아들고 하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용 주방에서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라면 한 개 먹으려면 장마당에서 한참을 헤맸는데 여기서는 밤에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구나. 석 달 후 저희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도 배정받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집을 처음 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안방, 작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평양 고급 아파트에 비하면 작았지만 이 집은 빼앗길 염려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들이 방방 뛰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우리는 이 집에서 살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딸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학교도 가요. 응, 너희 둘 다 학교 갈 거야.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딸은 중학교,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친구들이 이상하게 봤다고 합니다. 너 북한에서 왔어. 친구들이 물었답니다. 딸은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티가 나니까 나중에는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응, 나 북한에서 왔어. 그게 어때서? 그랬더니 친구들이 오히려 신기해하며 친하게 지내려 했답니다.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서빙. 뭐든지 했습니다. 평양에서는 벤츠를 타고 백화점에 가던 사람이 이제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편이 번 돈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떳떳하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외화벌이라는 게 결국 당의 비호 아래 하는 장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가 버는 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월급 받았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응, 받았어. 우와, 엄마 대단해요. 딸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도 나중에 멋지게 일하고 떳떳하게 돈 벌 거야. 시간이 흘러 이제 한국에 온 지 6년이 됐습니다. 딸은 고등학생이 됐고 아들은 중학생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고 일터에 가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정말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평범한 삶조차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언제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소식도 찾아봅니다. 남편 소식을 알고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간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끔 밤에 남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딸도 아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당신이 못 본 사이에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딸은 이제 당신 키를 넘었어요. 아들은 목소리가 굵어졌어요. 혼자 중얼거립니다. 남편이 들을 리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남은 친척들도 생각합니다. 고모, 이모, 사촌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희 가족이 탈북했다는 이유로 그들도 연좌제로 고생하고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 아이들의 생명과 친척들의 평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상위 1%로 살았습니다.
벤츠를 타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레스토랑에서 외식했습니다. 그 삶이 화려했나요?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모래성 같은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식당 주방장으로 일합니다. 평양 시절보다 가진 건 훨씬 적습니다. 벤츠 대신 지하철을 타고 백화점 대신 마트에 갑니다. 수입 화장품 대신 한국산 화장품을 씁니다. 하지만 이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만든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 땀과 노력으로 일군 삶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제 삶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떳떳하게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날, 저는 다시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평양에 가서 친정어머니 묘소에 참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찾고 싶습니다. 살아있다면 만나고 싶고 돌아가셨다면 묘소에라도 가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까요? 제 생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못 보더라도 너희 세대에는 꼭 통일이 되길 바란다고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정직하게 일하고 떳떳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벤츠를 타던 평양 1% 사모님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꽃제비가 되었다가 이제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나신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유는 공기처럼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자유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가족.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